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를 비롯한 다양한 회사들의 제품과 서비스들이 비트코인과 연결될 수 있을까요? 비트코인이 추구하는 건전화폐의 세상, 즉 비트코인 스탠다드를 향해 가는 과정에 테슬라와 스페이스X 같은 일론 머스크의 회사들은 어떤 역할을 하고 유기적으로 연결될까요? 아니, 연결고리가 있을까요? 전 충분히 그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전에 비트코인과 일론 머스크 자체에 대한 불신이 없는 게 먼저겠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영화 몇 가지를 일단 소개하고자 합니다. 단편 애니메이션 영화 베스트 프렌드를 보면 2032년 이마에 삽입된 기기를 통해 증강현실 서비스를 이용하고 안약식으로 된 충전재가 다 떨어지자 부랴부랴 충전재를 사러 밖으로 뛰쳐나가 자판기에서 홍채 인식을 통해 비트코인을 결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영화는 비트코인이 법정화폐가 된 미래에 우리가 어떻게 제품과 서비스를 결제하고 생활하게 될지를 간략히 보여줍니다. 이런 디지털화된 통화 방식이 미래에 적용된다는 시나리오는 많은 영화에 등장하고 있지만 정확히 콕 집어 비트코인이 등장한 게 인상적이죠. 근데 여러분은 이런 미래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비트코인의 미래를 믿으십니까? 여기 또 다른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 에어리언 시리즈의 프리퀄 개념인 프로메테우스와 에어리언 커버넌트 시리즈를 보면 전기 기반 에너지 인프라 사업과 인공지능 로봇 제조, 그리고 인류를 다행성 종족으로 만들기 위한 우주로켓 탐사 사업까지 진행하고 있는 웨이랜드 그룹의 회장 피터 웨이랜드가 나옵니다. 여러분은 이 피터 웨이랜드 회장과 웨이랜드 그룹을 보고 어떤 사람과 기업이 떠오르십니까? 영화에서 이 웨이랜드 그룹은 하나의 기업이라고 하기엔 인류 문명 발전에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들인 에너지 문제, 부족한 노동력 문제, 특이점이 요구되는 과학기술의 발전 등을 전기에너지, 로봇, AI, 우주산업의 혁신을 통해 이루어냅니다. 만약 이 세상에 이런 기업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기업의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보십니까? 앞서 보신 비트코인이 법정화폐로 적용될 미래사회와 마치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를 떠올리는 거대 그룹 웨이랜드의 내용은 막연한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류의 문명은 진화하고 계속 변화하며 그 시대에 맞는 형태로 제도와 합의가 바뀌고 그 흐름에 올라탄 기업가와 위대한 기업, 그리고 투자자들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저는 비트코인, 테슬라, 서울부동산에 모두 투자하는 토탈 인베스터로서 이 자산들의 유기적인 연결성과 미래 모습에 대해 늘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필수자라 모두가 꼭 필요하지만 대한민국과 서울이라는 지역적 한계를 갖고 있는 부동산을 제외하고 전 세계적으로 인류의 큰 변화를 만들고 있는 비트코인의 화폐혁명과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테슬라, 스페이스X, 뉴럴링크, 보링컴퍼니 같은 다양한 기업들이 만들어내는 혁신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결국 한 곳에서 모두 만나게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시죠. 앞서 보여드렸던 베스트 프렌드라는 이 영화에서 나왔던 비트코인 스탠다드, 즉 전세계가 비트코인으로 결제하고 거래하는 시스템이 보편화되는 그 시기가 과연 올지, 온다면 언제쯤일지 그 누구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런 시스템이 구축되며 자신의 구매력을 디지털화해서 전세계 어디든 전송할 수 있고 그 어떤 권력에 의해서도 조작되거나 통제되지 않고 오직 확정된 코드의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탈중앙화된 금융 시스템은 비트코인이 유일하다는 이 사실을 정확히 깨달은 사람들은 아주 천천히 비트코인 스탠다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회, 정치, 경제, 문화적 이슈와 사건, 사고가 이어지겠지만 이는 비트코인으로 인한 문제가 아니라 비트코인이 등장할 수밖에 없었던 이미 해결할 수 없이 엉켜서 수명을 다해가는 피앗머니 시스템의 발작과 이를 덮고 숨기려는 정치인들과 금융권의 인위적 통화 시스템이 만든 문제인 거죠. 그럼 이런 비트코인의 화폐혁명은 어떻게 일론 머스크의 기업들과 연결될까요? 가장 먼저 우주 로켓 탐사 기업인 스페이스X의 인공위성을 통한 인터넷 제공 서비스인 스타링크를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아토믹 비트코인님이 정리하신 트윗과 블로그 내용을 기반해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비트코인은 전 세계를 하나로 연결하는 금융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인터넷 환경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이 전국토에 촘촘한 인터넷망을 설치하기엔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못하고 있죠. 그럼 그 비어있는 지역들이 다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사각지역입니다. 근데 스타링크는 지구의 저궤도에 수많은 인공위성을 계속 띄워 전 세계 어디서나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럼 뭐가 가능하겠습니까? 이 획기적인 인터넷망, 전쟁에 의해서도 파괴되지 않는 이 망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비트코인의 전송이 가능하다는 걸 우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이 놀라운 인터넷 인프라의 구축이 바로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 서비스를 통해서 가능해졌고, 이런 환경이 점점 더 많은 인공위성이 띄워지면서 속도까지 빨라지고 안정화되어 가겠죠? 2020년대 중반까지 1만 2천 대, 장기적으로 4만여 대까지 늘린다는 계획을 갖고 있으니 엄청난 인프라 구축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전 지구적인 인터넷 인프라 구축, 특히 중국처럼 검열을 위한 방화벽으로 전송 속도가 느린 경우에도 스타링크가 매우 획기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비트코인을 거래하고 보유하는 사용자뿐만 아니라 채굴자들과 노드 검증자들에게도 엄청난 변화인 게, 일단 안정적인 인터넷 환경이 있으니 채굴에서의 블록 생성과 풀노드 구축의 효율도 향상이 되는 거죠. 사라지지 않는 에너지원인 태양열을 인공위성이 받아서 채굴을 하고 노드까지 검증하는데 지구 저궤도에 떠있는 수천 수만 개의 인공위성을 사용하는 거니까 절대 사라지지 않고 없앨 수도 없으며, 완벽하게 탈중앙화된 화폐 시스템 구현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스타링크는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스타링크 입장에서도 위성들을 통한 노드 검증과 채굴이 진행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단순한 인터넷망이 아닌 금융망으로서의 활용성까지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과 스타링크 모두에게 시간이 지날수록 엄청난 시너지가 발생할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일론 머스크가 꿈꾸는 전기에너지 기반의 미래 사회를 구축한다는 마스터 플랜 3의 내용과도 연결됩니다. 태양에너지를 ESS 저장 장치를 통해 저장하고 전기에너지로 판매하는 테슬라의 솔라시티 사업은 현재 공식적으로 비트코인을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개인들이 자신이 저장한 전기에너지를 거래한다는 컨셉에서 전기에너지의 거래 형태는 실제 전기를 보낸다는 의미 외에도 판매할 전기에너지만큼의 가치를 거래하는 방식으로도 더 쉽고 간편하게 관련 생태계 구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통해 훨씬 더 간편하게 전기에너지를 금융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는 거죠. 이건 합리적 추론이고 언젠가 분명 구체화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스페이스X의 우주 탐사 사업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는 화성 이주 프로젝트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황당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우주 탐사 분야는 오랜 기간의 암흑기를 끝내고 이제 다시 도약하는 신성장 산업 분야이고, 이미 많은 기업과 국가들이 화성 탐사를 위해 달에 베이스 캠프를 만드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늘 얘기하지만 내가 모른다고 세상이 멈추는 게 아니죠. 혁신은 늘 일어나고 특히 돈이 되는 영역에서는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우주 탐사가 왜 돈이 될까요? 스페이스X가 만드는 변화는 과거보다 훨씬 싸게 많은 인력과 장비를 한 번에 우주로 보낼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한 것이고, 이게 완벽해지는 특이점을 지나면 아마 많은 기업들이 달을 비롯해 다양한 행성과 위성들에서 돈이 되는 것들을 찾겠죠. 인류가 몰랐던 새로운 물질이라던가 아니면 히토리움 아니면 금? 특히 금은 우리 인류의 문명 속에서 비트코인이 등장하기 전까지 건전화폐로서의 역할을 오랜 기간 수행해 왔었죠. 그 이유가 바로 사라지지 않고 나눌 수 있으며 채굴량이 비교적 예측 가능하고 한정적이라는 점이 핵심인데, 이런 우주 탐사가 활발해진다면 과연 금의 그 속성이 앞으로도 유지될 수 있을까요? 저는 단기적으로는 몰라도 장기적으로 상당한 리스크가 있다고 봅니다. 과학적으로 금은 지구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고 하죠. 우주의 어디에선가 생성된 금이 46억 년 전 태양계 초창기 지구가 만들어질 때 마그마 상태의 지구로 흘러들어왔고, 그것이 지하에 금맥을 형성했는데 광부의 손에 의해 채굴돼서 이 세상으로 나와 우리가 사용하고 보관하고 있는 게 금이라는 것인데, 이제 우주 탐사가 본격화된다면 금의 공급량은 특정 시점에 급격히 많아질 수도 있겠죠? 실제로 지금도 지구 근처에서 철, 니켈, 코발트 등의 광물 자원이 많은 소행성을 찾는 연구가 계속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가능성 높은 소행성들을 발견해서 리스트업하고 광물을 채취하는 프로젝트를 장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도 스페이스X를 비롯한 우주 탐사가 활발해지면 질수록 비트코인만이 과거 금의 속성을 갖고 있는 유일한 건전화폐라는 인식도 더 커질 수 있겠죠. 그리고 더 먼 미래에 우주 개척 시대가 열리고 화성을 비롯한 다양한 행성에서 광물이 채취되고 식민지 및 베이스 캠프 건설이 진행되며 인류가 다행성으로 존재하는 상황이 전개되었을 때, 그때 우리가 알고 있는 돈은 어떤 형태일까요? 어떻게 주고받을까요? 그리고 그건 뭘 기준으로 신뢰할 수 있을까요?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행성 간에 문명을 만들기 위해 자본과 인력을 투입하는 행위는 가치물의 안정적인 전달과 제공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미래의 돈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돈을 이용해 문명을 만드는 선봉장엔 어떤 기업이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화폐와 기업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비트코인과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다양한 기업과 사업들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와 비트코인과 일론 머스크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강하게 연결될 겁니다. 이건 둘의 사이가 좋아서 너무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라 그게 서로에게 이득이 될 테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생리대로 결국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전 제 생에 이 영상에서 언급한 많은 내용들의 실현을 보기 위해서 열심히 돈 벌고 비트코인 모으고 테슬라 주식 매집하면서 오래오래 살려고 운동하면서 건강 잘 챙기려고 하는데, 여러분은 다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비트코인과 우버, 자율주행 자동차가 결합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자동차가 직접 리스 대금을 지불하고 보험료를 스스로 내고 사람들에게 운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완벽히 독립된 스스로 소유하는 자동차. 이 자동차는 회사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차 자체가 회사이며 스스로 사업체의 주주이자 주인이고 인간의 소유를 벗어난 철저히 주체적인 경제 독립체로 존재하는 자동차의 등장입니다. 이 얘긴 저명한 비트코인 전문가인 안드레아스 안토노플로스의 2015년 강의 내용이자 그의 책 비트코인 그 시작과 미래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기존 산업을 무너뜨릴 파괴적 혁신 기술들이 융합되면 지금껏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고, 실제로 우리 삶의 모든 분야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기술의 융합과 혁명이 지금 이 순간에도 끝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비트코인과 우버, 자율주행 자동차의 조합은 한낱 몽상가들의 꿈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시간차를 두고 다가올 우리 인류의 미래상이며, 이러한 변화의 핵심에 비트코인의 화폐혁명과 테슬라가 이끄는 AI의 놀라운 발전을 통한 자율주행의 완성이 있는 거죠. 2019년 4월 일론 머스크가 투자자들에게 자율주행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로보택시 서비스를 2020년 런칭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발표하자 많은 언론과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졌지만,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로보택시는커녕 자율주행도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론의 언행을 보며 수많은 언론과 비평가들이 일론 타임이다, 사기꾼이다라며 놀리고 비아냥댔지만, 그런 그 순간에도 2014년부터 테슬라에 투자한 성장주 장기 투자의 현인인 론바론 같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성장주 장기 투자는 단순히 기업의 현재 모습만 보면서 그 기업이 현재 판매하고 있는 제품과 서비스의 매출과 영업이익만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그 기업이 추구하는 장기적 로드맵을 이해하고 CEO나 창업자가 생각하는 미래 비전을 함께 볼 수 있어야만 10년, 20년 장기 투자를 진행할 수 있는 거죠. 2016년부터 애플에 투자해서 현재 자신의 회사인 버크셔 해서웨이의 보유 주식의 절반을 애플로 담고 있는 워렌 버핏이나 2014년부터 테슬라에 투자해서 현재 자신의 투자회사에서 운영하는 가장 큰 펀드인 바론 파트너스 펀드의 41%를 테슬라로 담고 있는 론바론 같은 사람은 단순히 현재의 기업 자체가 아니라 그 기업이 진화해 나갈 미래의 모습을 선명하게 그리며 투자를 진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여기서 테슬라를 완벽히 이해한 장기 투자자와 언론에서 나오는 이야기만 대충 듣고 파악하는 일반 대중의 시선이 확 갈립니다. 일반 대중들은 아직도 테슬라를 전기차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수많은 자동차 회사들 중에 전기차를 조금 빨리 만들어서 조금 더 많이 팔고 있을 뿐인 그런 조금 새로운 회사? 아님 그 선점의 이점마저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기업 정도로 생각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전기차 회사가 뭐 그렇게 혁신이라는 거야? 테슬라가 종교냐? 뭐 이렇게 난리야? 야, 그냥 기업이야. 수많은 기업 중에 하나. 그런데 여러분, 그 수많은 기업 중에서 늘 인류의 문명을 완전히 바꿔버린 혁신 기술과 제품과 서비스를 내놓는 위대한 기업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론바론과 같은 성장주 장기 투자자들은 이러한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장기 투자함으로써 그 기업과 CEO가 그리는 마지막 장면까지 함께 바라보는 거죠. 론바론은 일론이 2019년에 말했던 로보택시의 상용화가 2020년에 완성되지 않았음을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그 단기적 시점보다 더 중요한 건 로보택시로 가기 위해 꼭 필요한 완전 자율주행 FSD 기술의 진화 유무이며, 점점 완성되어가는 FSD를 보며 그는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테슬라는 단순히 자동차나 배터리 회사가 아니며 궁극적으로 테슬라는 50년 된 자동차 회사들에게 부품과 컴퓨팅을 제공하며 더 많은 수익을 낼 거다. 결국 모든 차량은 테슬라의 FSD를 사용할 테니 그 누구도 테슬라의 경쟁 상대가 아니다. 이 말에서 보듯이 론바론은 테슬라를 전기자동차 기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지금은 전기자동차를 만드는 자동차 회사처럼 보이지만 결국 테슬라는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와 이를 차량 내에서 구동하는 부품과 함께 모든 자동차 회사들에게 제공하는 AI 기업이 될 거라는 생각으로 투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미래 비전을 향해 가는 과정에 아주 자연스럽게 로보택시 사업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테슬라 장기 투자자라면 자신이 기다리는 2030년, 2040년에 10년, 20년 기간 안에 순차적으로 구현될 이벤트들을 지금 당장 향후 몇 년 안에 했니 못했니로 자신의 투자 판단을 바꾸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마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들으신 분들 중에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야, 장밋빛 미래 설명하는 건 잘 들었는데 결국 테슬라가 그렇게 된다는 근거가 뭐야? 그래봤자 지금 전기차 팔고 있는 거 맞잖아. 뭘 자꾸 그럴싸하게 포장해. 그냥 전기차 회사 아냐. 그런데 여러분, 일론 머스크와 함께 페이팔을 창업했던 피터 틸은 그에 저어서 제로투원에서 영속성을 갖는 위대한 기업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모방과 경쟁을 통해 이미 모두가 알고 있는 1에서 n이 되는 일을 하는 대신 기존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것을 창조해서 0에서 1을 만들며 미래 시장을 독점해야 한다고 했죠. 이게 바로 모든 스타트업 창업자들에게 피터 틸이 던지는 메시지이자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을 발견해서 오랫동안 투자하려는 장기 투자자들이 기업에 투자할 때 꼭 생각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내가 투자하는 기업은 경쟁이 아니라 독점을 하고 있는가? 창조적인 독점 기업을 만들고 있는가? 지금 하고 있는 행위들은 어떤 미래 시장의 독점을 위한 것들인가? 이 질문들을 통해서 성장주 장기 투자의 목표를 단순히 가격이나 기간이 아니라 그 기업의 로드맵상 어떤 목표까지 함께 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거죠. 난 10배 오르면 판다. 난 2030년까지만 투자할 거다. 이런 가격과 기간이 매도의 기준, 자신의 그 기업에 대한 장기 투자를 종결짓는 기준이 아니라 그 기업의 장기적인 로드맵의 몇 번째 단계, 그들이 말하는 어떤 미래의 구현까지 함께하고 그 이후에 새로운 투자를 이동할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성장주 투자를 이런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장기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건 그 기업이 어떤 미래 비전을 갖고 현재의 비즈니스를 시작해서 돈을 벌고 궁극적으로 어디로 가려고 하는가와 같은 장기 로드맵을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현재 돈을 벌고 판매하고 있는 제품과 서비스만이 아닌 미래를 향해 바둑판에 놓는 포석 하나하나가 눈에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피터 틸이 강조한 건 작은 시장에서 시작해서 독점하라는 말입니다. 이 개념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예가 바로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을 세운 제프 베조스는 1994년 창립 당시부터 앞으로 확장될 인터넷 기반의 쇼핑, 즉 이제와 이커머스라고 불리는 온라인 소매점 비즈니스를 모두 먹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누구도 인터넷에서 물건을 사지 않는 시절에 갑자기 사람들을 인터넷 쇼핑을 하게 만드는 건 사용자 경험을 완전히 새롭게 뒤바꾸는 엄청나게 어려운 혁명이며 기존 오프라인 사업들과 완벽히 차별화되는 무언가가 없다면 쉽게 이룰 수 없는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제프 베조스는 영리하게도 오랫동안 보관해도 유통기간이나 재고관리가 용이한 책에서부터 그 작업을 시작했고 그 중에서도 일반 서점에서 가장 잘 안 팔리는 책들에 집중했는데 이게 바로 신의 한 수였던 거죠. 그 이유는 가장 잘 안 팔리는 일부 서적은 소매점 입장에서는 이익이 안 나기 때문에 재고로 쌓아두기를 꺼렸지만 이제 막 인터넷을 통해 책을 구매하게 만들어야 하는 아마존의 입장에서는 이런 마이너한 책들을 보유하는 건 그런 책들을 찾는 가장 열정적인 고객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상품이었던 겁니다. 즉, 서점에서 멀리 살거나 평범하지 않는 책을 찾는 사람들에게 아마존은 구세주와 같은 대안이 된 겁니다. 그렇게 온라인 소매점이라는 영역에서 책이라는 하나의 아이템, 그 중에서도 가장 잘 안 팔리는 희귀한 서적들부터 독점하기 시작했던 아마존은 결국 CD, 비디오, 소프트웨어 등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점점 몸집을 불려서 현재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이자 전세계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 1위인 AWS까지 보유한 기업이 되었습니다. 만약 아마존의 이러한 경영 전략을 알고 있는 동업자와 재무적 투자자, 성장주 투자자들에게 제프 베조스는 왜 책이나 팔고 있는 거야? 1년에 책 팔아서 얼마나 벌 수 있겠냐? 고작 책이나 파는 회사가 뭐가 그렇게 좋다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아마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하지만 아마존의 미래를 바라본 사람들은 아마존의 장기적인 비즈니스 전략에 동의하고 이커머스 시장을 다 먹겠다는 그 계획이 추진될 때까지 또는 본인이 생각한 가시적 성장의 단계까지 차분하게 투자를 이어갔을 겁니다. 즉, 모든 게 그렇지만 장기 투자는 아는 만큼 보이는 것이고 그 알고 있다는 것이 곧 지속력과 믿음의 원천인 겁니다. 자, 그럼 다시 테슬라 얘기로 돌아가서 보면 테슬라 역시 작은 시장에서 시작해서 독점하라는 이 전략대로 자신이 지배할 수 있는 아주 작은 하위 시장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고가의 전기차 스포츠카 시장이었고 2008년 첫 로드스터가 생산 라인에 오른 이후 테슬라는 로드스터를 겨우 3,000대 정도밖에 팔지 못했지만 한 대에 10만 9천 달러짜리의 고가 차량이었기 때문에 이 수익과 함께
대중들에게 전기차라는 제품을 알리기 시작하면서 모델 S의 연구 개발에 착수할 수 있었고, 그 이후 우리가 모두 아는 것처럼 모델 X, 3, Y로 이어지는 다양한 라인업을 확보하고 세미와 사이버 트럭의 출시, 더 나아가 보급형 전기차인 일명 모델 2까지 개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판매된 수많은 차량들을 통해서 완전 자율주행이 완성되기 위한 실제 도로주행 데이터가 계속 수집되고 학습되면서 현재 그 어떤 회사들도 감히 하지 못하고 있는 모빌리티에 특화되어 있는 AI를 강화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그 다음은 뭐겠습니까? 그렇게 운전 과정에서 생기는 다양한 사물과 생명체에 대한 인식과 그 다음 행동에 대한 예측까지 더해져서 스스로 학습하고 대응하는 모빌리티 AI가 완성되면 이걸 다양한 차량과 연결해서 영상 맨 처음 언급했던 AI가 스스로 운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보택시나 세탁, 쇼핑, 약국, 숙박 등의 각종 서비스를 모빌리티가 스스로 이동해서 사용자를 찾아가는, 지금은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형태의 완전히 새로운 삶의 양식이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그 모든 서비스의 마지막 단계에서 모빌리티가 인간과 만나는 최종 접점, 일명 라스트 마일에는 무조건 로봇이 등장합니다. 도로 위를 자율주행으로 이동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가 사용자를 찾아가면 이 서비스의 마지막 단계에는 집 앞까지, 사무실 안까지 들어가서 사람을 만나고 서비스를 완료하는 그 과정에 수많은 미래학자들과 레거시 자동차 기업들이 제시하는 미래 비전에도 꼭 라스트 마일 로봇이 등장하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고 테슬라가 현재 개발 중인 인간형 로봇인 옵티머스가 FSD와 동일한 AI를 탑재해서 다양한 인간의 행동들을 연습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이 모두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이야기들은 모두 꿈같은 이야기고 현실 가능성이 없는 망상이라고 생각되신다면 아마 그런 분들은 1994년 제프 베조스가 이커머스 시장을 언급하며 모든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쇼핑하는 세상이 오고 음식도 시켜먹고 여행 상품도 사고 해외에 있는 제품들도 직접 가지 않고도 구매할 수 있다고 하면 믿었겠습니까? 아마 말도 안 되는 망상이라고 했겠죠. 여러분, 투자는 이런 겁니다.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에 투자하는 것은 현재가 아닌 보이지 않는 미래를 상상하는 것이고, 그 미래의 가능성을 현재 일어나고 있는 기술의 발전과 진화,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돈을 벌면서 자신들이 그리는 미래의 비전과 로드맵을 제시하는 기업들 중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행보에 집중해서 그들이 그리는 큰 그림을 따라가며 그 장기적 추세에 투자하는 게 바로 성장주 장기 투자인 겁니다. 여러분, 성장주 장기 투자의 현인인 롬바론이 최근 한 인터뷰에서 했던 이야기처럼 테슬라는 다른 기업들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테슬라는 모방과 경쟁을 통해 1을 N으로 만드는 싸움을 하고 있는 회사가 아니라 0을 1로 만드는 창조적인 활동을 하는 기업이며 단순한 자동차 회사나 배터리 기업이 아닙니다. 지금 테슬라가 판매하는 제품이 테슬라의 미래가 아니라 테슬라가 그리는 전체 로드맵에서 그 판매를 통해 최종적으로 축적되고 완성되어지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그게 완성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생각해야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테슬라는 현재 레거시 기업들과 경쟁하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테슬라는 궁극적으로 모든 자동차를 포함해서 로봇, 드론, 항공 등의 모빌리티 기업 모두를 대상으로 부품과 컴퓨팅을 제공하며 더 큰 수익을 내는 전기에너지 기반의 AI 로봇 기업이 되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테슬라를 관심 있게 보는 성장주 장기 투자자라면 현재의 자동차 인도량, 판매 실적, 영업이익의 추이들도 물론 중요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규모의 경제를 확보한 지금 시점에는 그런 단기적인 경영 지표들보다는 그렇게 벌어들인 돈을 투자해서 완성하고자 하는 모빌리티 특화형 AI와 그 AI의 완성과 함께 시작될 로보택시, 그리고 라스트 마일을 위한 AI 탑재 로봇의 발전에 훨씬 더 큰 관심을 갖고 단기 실적을 핑계대며 요동치는 가격과 언론과 증권 전문가들의 잡음을 멀리하고 기업이 추구하는 장기 로드맵을 함께 바라보며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누군가는 눈에 보이는 현실만 이야기하고 또 누군가는 차트 속의 과거 움직임에만 빠져 있을 때 우리는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이 갖는 미래를 직감과 예리함, 그리고 상상력을 더해 선명하게 그려내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자고요. 아시겠죠? 아직도 많은 분들은 비트코인을 어렵게 생각하십니다. 야, 네가 해주는 얘기 듣고 조금 이해는 했는데, 야, 그래도 난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지금 사면 된다는 거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구독자님들이 아직도 계시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최대한 좀 더 쉽게 비트코인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비트코인을 한번 제대로 이해해보고 싶다는 분들은 이번 영상을 쭉 끝까지 들어보세요. 자, 그럼 출발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2020년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은 이미 태어났을 때부터 아주 당연하게
종이로 된 돈을 사용했고 그걸로 과자도 사 먹고 장난감도 사고 은행에 맡겨놓으면 이자도 주니까 그 이자 붙는 재미로 저축을 하기도 했죠. 그러다가 나이가 들어서 세상에 나왔더니 다른 사람들은 저축도 하지만 부동산이나 금이나 주식 이런 것들을 사놓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죠. 그리고 그걸 투자라고 부르는 걸 보면서 아, 저축이 아니라 투자가 답이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은행은 왜 자신한테 맡기면 우리한테 이자를 줬을까요? 사람들은 왜 종이로 된 돈을 부동산이나 금이나 주식으로 바꿔서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좋은 부동산과 금, 좋은 기업의 주식은 왜 계속 가격이 올랐을까요? 더 근본적으로 가격이 오른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면 대부분 이렇게 답하십니다. 야, 좋으니까 오르는 거지. 사람들이 너도 나도 살려고 하니까 오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가격에 반응하고 오르는 게 더 좋아 보이는 심리 말고 그 기저에 있는 가격이 오르는 핵심이 뭐냐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은 가격이 오른 게 아닙니다. 가격이 오른 게 아니라 화폐 가치가 떨어진 겁니다. 기본적으로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금의 가치가 높아진 게 아니라 그걸 살 때 필요했던 돈이 곧 가격인데 정부에서 돈을 계속 찍어내니까, 그렇게 이 세상에 풀린 돈의 양이 많아지니까 그 많아진 돈의 양에 맞춰서 가격이 재조정되면서 비싸진 거라는 거예요. 즉 정부는 종이로 된 돈을 계속 찍어내서 국민들로부터 더 세금을 걷거나 자산을 몰수하지 않아도 아주 자연스럽게 자신들이 필요한 종이돈을 확보하고 그 결과로 떨어진 돈의 가치만큼 원래 돈을 가지고 있던 모든 국민들이 N빵으로 손해를 보는 구조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와 위정자들의 행태가 계속 반복된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 시간이 지나도 가치가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자산을 찾아서 그 자산을 종이돈을 주고 매수해서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왜? 자신의 부를 지켜야 하니까요. 계속 찍어내는 종이돈으로부터 점점 흔해지는 그 종이돈으로부터 현재까지 자신이 모은 부를 안전하게 보관해서 미래를 보내야 하니까 더 이상 만들어낼 수 없어 희소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치가 있다고 믿고 있고 쉽게 대체할 수 없는 진입장벽을 갖고 있는 그런 자산을 계속 모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들의 예상처럼 인류 역사상 수없이 반복되었던 역사 속의 진리처럼 화폐의 가치는 점점 떨어지고 좋은 자산의 가격은 떨어진 화폐에 비례해서 계속 오르는 거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화폐가 무슨 역할을 하고 있고 정부는 어떻게 자신들이 원하는 돈을 만들고 그 대가로 국민들이 감당해야 할 피해는 무엇이며 그 함정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아주 쉽게 순차적으로 설명해 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좋은 자산의 가격이 오른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이제 대충 이해는 됐을 테니까 좋은 자산만 계속 모아가면 되겠다고 생각할 텐데, 이 사람의 생각이라는 게 여기까지 눈을 뜨고 깨닫게 되면 또 다른 고민이나 걱정이 자연스럽게 든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니, 근데 부동산을 내가 샀는데 정부가 인정 안 하거나 뺏어가면 어떡하지? 전쟁이 갑자기 일어나서 피난을 가야 하면 그럼 내 부동산은 무슨 의미가 있는 거야? 아니 내가 위대한 기업을 발견해서 주식을 샀는데 알고 보니까 그 기업이 분식회계를 했고 모두를 속이는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었다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금이 지금까지는 채굴량이 일정해서 희소성을 잘 유지했는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랩 다이아몬드처럼 인간이 만들 수 있게 기술이 발전하거나 우주 탐사가 되면서 지구 주변 행성에서 금을 채굴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저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의구심들을 해결하기 위해선 우린 무조건 결국 마지막엔 누군가를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등기를 끝까지 인정해준다고 정부를 믿어야 하고, 그 기업은 정직하고 건전한 성장을 하고 있다고 그 기업의 CEO와 임원진을 믿어야 하고, 금은 더 이상 채굴량이 늘지 않을 거라고 과학기술의 한계를 믿어야 되고, 사람들의 금에 대한 수요와 믿음은 영원할 거라며 인간의 마음을 믿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위에 나열한 것들을 완벽히 믿을 수 있다면 애초부터 돈을 무한정 찍어내는 화폐 가치의 하락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각국 정부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하고, 국민들의 연금은 문제가 없을 거라고 하고,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하고, 기업은 윤리 경영을 하고 있다고 매번 말하지만 어떤 나라는 이런 룰을 마음대로 바꾸고 세금 제도를 마음대로 개편하고 국민들의 계좌를 동결시키기도 하고, 어떤 기업은 자기 마음대로 알짜 사업부를 분할해서 상장하고 주식 발행량을 마음대로 늘리고 분식회계를 하면서 돈을 빼돌리고, 인도 같은 나라에서는 가짜금이 판을 치고 지금도 끝없이 우주에서는 금이 매장된 행성을 찾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지금과 동일할 거라는 그 무언가를 향한 맹목적인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게 너무나도 찝찝하고 불안하고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누군가를 믿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에 의해서 조작되거나 변형될 수 없는 그런 가치 있는 무언가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아주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이에 대한 연구들이 각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다가 때마침 2008년 금융위기가 오면서 각국 정부가 그동안 돈 풀기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많은 금액을 끝없이 진행하며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걸 보며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개인인지 단체인지 알 수 없는 누군가가 현존하는 최고의 암호화 기술과 그 누구도 신뢰하지 않고도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중앙화된 누군가에 의해서 운영되는 방식이 아닌 전 세계 수많은 참여자 모두에게 권한이 분산된 방식으로 관리되고 운영되는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다음 마지막으로 누군가의 압력이나 독점자, 절대자의 등장으로 언제든 마음대로 법칙을 바꿀 수 없도록 개발 초기부터 컴퓨터 코드대로 움직이고 실행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 시스템을 통해 기존 종이화폐가 아닌 디지털화된 화폐 시스템을 만든 게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즉 비트코인은 기본적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누구도 믿지 않으면서 인간의 이기심과 경쟁심 그리고 좋은 걸 갖고 싶은 소유욕과 자신의 부를 안전하게 미래로 보내고 싶은 인류 역사의 태초부터 존재한 욕망을 불변하는 코드로 만들어 시스템으로 구축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적용된 암호화 기술과 일명 블록체인이라고 부르는 분산화된 디지털 금융장부 기술은 비트코인이 존재하기 이전부터 이미 존재하던 기술이었고 이렇게 검증되어 있던 기술들을 연준과 한국은행 같은 중앙관료가 인위적으로 판단하고 마음대로 정책을 바꾸는 발권력과 통화량 조절 기능을 누구도 바꿀 수 없는 확정된 통화량 공급 정책에 맞춰 코드로 만들어 고정시킨다는 아이디어와 함께 엮어 시스템을 완성함으로써 비트코인 이전엔 전혀 존재하지 않았고 그 누구도 완성하지 못했으며 몇 차례 유사한 시도가 있었지만 창시자가 정부로부터 공격받거나 신뢰 시스템의 결함을 갖고 있어 실패했었던 모든 인류가 갈망하는 이론적으로 완벽한 화폐 시스템을 비트코인이 등장하며 완성시킨 겁니다. 물론 처음에 당연히 사람들은 안 믿었고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관심도 없었죠. 그 관심 없는 사람들 중엔 미국 정부도 포함해서 대부분의 국가와 국민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두가 해당됐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비트코인은 이론적으로 완벽한 구조를 갖췄지만 화폐 시스템의 핵심은 신뢰이기 때문에 이 시스템의 가치를 알아보고 직접 사용해보고 거래와 교환의 수단으로 써보면서 이것이 가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긴 시간을 두고 계속 늘어나야만 의미가 있는데 미국 정부를 비롯해 대부분의 국가와 국민들은 비트코인이 등장했던 초반엔 다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자연스럽게 천천히 사토시 나카모토의 의도대로 전 세계로 퍼지고 비트코인 네트워크 운영의 기틀인 채굴자와 노드 운영자라는 분산화된 컴퓨팅 파워를 공급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 컴퓨팅 파워를 통해서 운영되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교환하며 그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보유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비트코인은 2011년에 처음으로 1달러를 넘으며 드디어 이 세상에 가치물로 등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확산된 초기 구간이 지난 이후엔 그 어떤 국가도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왜냐? 이건 인터넷만 있으면 전 세계 어디든 존재할 수 있는데 전 세계에 있는 인터넷을 모두 없애지 않으면 멈추지가 않아요. 그리고 중앙 서버가 없으니까 당연히 한 군데만 공격하거나 압수할 수도 없고 창시자인 사토시 나카모토는 2011년 4월 이후에 이미 세상에서 자취를 감추고 사라졌으니까 마음에 안 든다고 고소할 수도 없고 구속할 수도 없고 법정에 부를 수도 없고 그 사람을 압박하겠다고 자산을 압류할 수도 없는 거죠. 그렇다고 관련 재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회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당연히 국가가 제재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사람들은 조금씩 이걸 이용해서 자신의 종이돈을 비트코인으로 바꿔놓으면 그 누구를 믿지 않아도 안전하게 자신의 부를 미래로 보낼 수 있다는 걸 하나 둘씩 눈치채기 시작하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그렇듯 공급과 수요에 따라서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가격은 급격하게 오르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그 가격에 반응한 사람들이 돈이 될 것 같으니까 더 무리해서 달려들고 이런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카지노 하우스 같은 거래소들은 20배, 50배, 100배짜리 레버리지 선물 거래를 부추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비트코인의 본질과는 전혀 관계없는 가격의 급등과 급락이 반복되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요동치는 가격만 바라보면서 비트코인은 도박이고 투기고 사기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비트코인 대충 이해한 사람들은 이런 가격적 흐름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고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상승장에 와서 급등하면 이 가격에 반응해서 비트코인이 뭔지 왜 중요한지 보단 사놓고 있으면 돈이 되냐 안 되냐 지금 대출 왕창 땡겨서 사놔야 되는 거 아니냐 자꾸 이런 얘기들만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굳이 이미 비트코인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제 채널의 구독자님들도 많은데 일부러 어려운 용어 같은 건 거의 안 쓰고 쉽게 비트코인이 뭔지 왜 등장했는지 뭘 해결하려고 한 건지를 그게 왜 의미 있는 건지를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걸 정확히 이해해야 여러분이 가격에 반응하지 않고 비트코인을 접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 영상을 제가 처음 업로드했던 2023년 11월이 아닌 지금부터 3개월 뒤, 6개월 뒤, 4년 뒤 앞으로도 계속 누군가는 보시게 될 텐데 아마 그분들이 처음 보신 시기는 다 달라도 거의 대부분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고 있을 때일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검색했을 테고 유튜브 알고리즘이 트래픽을 인식해서 이 영상을 비트코인에 관심이 있는 여러분한테 자연스럽게 띄워줬겠죠. 그리고 이 영상 말고도 비트코인 관련 수많은 영상들이 떴을 텐데 적어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과거에 저나 수많은 비트코이너들이 알트코인부터 시작해서 이것저것 해보면서 돈도 꼬라박고 실패도 하고 비트코인도 털리면서 배운 시행착오들을 모두 다 건너뛰고 가장 기본이 되는 종류의 영상에 접근하신 행운아라고 과감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W는 아무도 모르는 걸 아는 게 아닙니다. 그 초입에 몰랐다고 늦었고 그럼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W라고 얘기하는 인류의 문명을 바꾸는 위대한 발명과 비즈니스가 왜 위대하겠습니까? 그 W의 새로운 물결이 한번 시작되면 엄청난 파급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W라고 부르는 것인데 이게 무슨 테마주, 작전주, 트렌드처럼 1, 2년 왔다 갔다 하는 겁니까? 한 5년 가면 다른 걸로 바뀌는 거예요? 아니죠. 이 시대의 물결은 한번 시작되면 몇십 년을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제 채널의 많은 구독자님들이 현재까지 가장 많이 봐주신 영상은 바로 박경철 선생님의 W 강의입니다. 가끔 구독자님들과 소통하다 보면 이 영상을 감명 깊게 보셨다는 말씀을 자주 하시곤 하는데요. 이 영상은 2008년 아주대에서 라이브로 진행하셨던 강의 녹화본을 편집과 자막을 통해서 몰입해서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편집해서 만든 영상이었고 많은 구독자님들이 시청해 주셔서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많은 구독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아직 이 영상을 못 보셨다면 위에 띄워놓은 링크를 통해서 관련 영상을 꼭 보시기 바라면서 이번 영상은 박경철 선생님의 W를 찾아서 영상의 메시지 중에서 제가 생각하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중요한 개념들을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W를 찾아서 영상에서 계속 언급됐던 W, 즉 인류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혁신적인 기술과 이 기술을 발명하고 사업으로 연결한 0.1%의 창의적인 인간을 의미하는 W는 지금도 존재하고 있을까요? 영상을 시청했던 많은 분들은 2020년대의 W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자신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그 자산들, 기술들, 현상들을 떠올리시다가 마지막엔 꼭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또 늦었어. 개나 소나 다 하는 게 무슨 W야. 그런데 여러분, 이분들은 무엇이 늦었다는 걸까요? 새로운 시대를 여는 W급 혁명이 일어나는 걸 본인이 몸으로 느꼈다면 늦은 건가요? 그건 이미 늦었으니까 아직 남들이 거의 모르는 이제 막 새롭게 시작되는 뭔지 모르는 파릇파릇한 무언가를 찾아야 할까요? 저는 이런 발상 속에 매우 위험한 함정과 잘못된 투자 방식이 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과연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우선 저는 구독자님들께 늘 말씀드리지만 투자는 속력이 아니라 방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투자에는 늦었다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늘 우리 주변엔 우리가 생각하는 무언가를 늦었다라고 말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야, 그걸로 어느 세월에 부자 될래? 그거 투자하려고 했으면 5년 전이나 가능했지. 지금은 그거 말고 이걸 해봐. 요즘 이게 대세라니까. 가볍고 빠른 걸 해야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렵게 장기적 우상향 구조를 발견하고 그 자산과 행위를 시작하려고 하는 그 마지막 순간 우리들을 엉뚱한 곳으로 끌고 들어가는 사람들과 그 엉뚱한 것들에 눈이 돌아가며 자신의 이성이 마비되어 본인이 무슨 행위를 하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빠져드는 분들이 과거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전 늘 강조해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2017년 이전에 비트코인에 투자했었고 2019년 이전에 테슬라에 투자해서 지금까지 들고 있다면 여러분은 엄청나게 예리한 벤처캐피탈 투자자, 즉 VC의 눈을 갖고 계신 겁니다. 근데 만약 비트코인이나 테슬라의 가치를 그 이후에 알게 되었고 계속 보유한 분이라면 위대한 VC의 눈은 없었지만 어떻게 투자를 하는 것이 이기는 게임인지를 정확히 알고 계시는 현명한 투자자이신 겁니다. 여러분, W는 아무도 모르는 걸 아는 게 아닙니다. 그 초입에 몰랐다고 늦었고 그럼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W라고 얘기하는 인류의 문명을 바꾸는 위대한 발명과 비즈니스가 왜 위대하겠습니까? 그 W의 새로운 물결이 한번 시작되면 엄청난 파급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W라고 부르는 것인데 이게 무슨 테마주, 작전주, 트렌드처럼 1, 2년 왔다 갔다 하는 겁니까? 한 5년 가면 다른 걸로 바뀌는 거예요? 아니죠. 이 시대의 물결은
한 번 시작되면 몇십 년을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한 가장 적합한 예가 애플이잖아요. 1976년에 설립된 애플은 컴퓨터와 스마트폰이라는 두 가지 W 시대를 모두 연 주인공이자 가장 큰 수혜자 중 하나의 기업입니다. 아마 1994년에 개봉했던 영화 포레스트 검프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이 영화의 주인공인 포레스트 검프의 이 대사를 기억하시죠? 중위님께서 내 돈을 관리해 주셨죠. 무슨 과일 회사에다가 투자를 했다며 우린 이제 돈 걱정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하더군요. 여러분, 여기서 말한 그 과일 회사가 바로 애플입니다. 이 대사가 재미있는 이유는 이미 이 영화가 개봉했던 1994년에도 애플은 엄청나게 성공한 기업이었기 때문에 미국 역사의 큰 시대적 흐름을 다 집어주는 이 영화에서 위대한 투자의 대표격으로 애플이 등장한 거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대략 30년이 지난 지금 1994년 영화가 개봉했던 그때보다 애플의 주가는 72,000%가 올랐습니다. 근데 1994년에 그 영화를 보던 누군가는 그 당시에 이런 얘기를 또 했었겠죠. 에이, 애플은 늦었지. 다 지난 얘기를 결과론으로 말하는 건 영화지. 분명히 이렇게 말했을 텐데 투자의 역사 속에서 애플은 30년간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컴퓨터와 스마트폰이라는 W를 모두 자신의 것으로 만들며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위대한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애플, 테슬라, 비트코인 이런 개별 자산에 대한 설명이 아닙니다. W를 발견하고도 늦었다고 말하는 그 행위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 빨리 부자 되고 싶다는 조급함에 대안이라고 선택하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 함정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도 설명드렸죠? 우린 위대한 VC의 눈을 갖고 있지 않다니까요. 아무도 안 믿고 아무것도 없는 기업과 자산을 보면서 그 가치를 발견해서 의미 있는 금액을 투자하고 오랫동안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위대한 벤처 캐피탈 투자자가 우린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게 내 눈에 보였다는 건 이건 생각보다 함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신 우리는 현명한 투자자가 될 수 있죠. 장기적 우상향 구조가 갖춰지고 초창기 캐즘을 통과해서 본격적인 W의 면모를 갖춰가면서 시총이 증가하고 네트워크가 확장되고 있는 자산들을 발견하는 건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 돌아가는데 웬만한 관심이 있고 집요하게 파고드는 능력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때쯤 W의 존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W는 1급 비밀이고 선택받은 자들만 아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서 멀리 있지 않아요. 다만 그걸 발견하고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자산을 유지하고 불리고 지속적으로 자신의 자본과 에너지를 그곳에 투여하지 않고 중간에 멈추기 때문에 그래서 W와 멀어지고 위대한 장기 투자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제2의 W라고 요란하게 소리치는 돈키호테 사이비들의 소음에 현혹돼서 소중한 자신의 돈과 에너지, 시간을 모두 다 빨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W에 대한 잘못된 이해는 이미 존재하는 자산과 기업을 상승률과 등장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이미 많이 올랐다라는 가격이라는 숫자에 대한 판단, 이미 등장한 지 꽤 됐다는 시점이라는 숫자에 대한 판단은 그 자산이 갖고 있는 W의 특성보다는 늦었다, 대안을 찾자와 같이 W와 멀어지는 판단만 부추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의적인 숫자에 대한 판단보단 그 기업과 자산이 말하는 미래의 비전과 가치가 현재 얼마나 구현되어 있는가가 중요하고, 새롭게 제시하는 미래 비전이 있다면 W의 지위는 언제든 계속 유지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W로 보이는 것은 이미 늦었고 그래서 다른 걸 찾아야 한다가 아니라 그것의 비전은 어디까지이고 얼마나 실현됐는가를 끊임없이 살펴보자고요. 그리고 그 발견 시점에 자의적 판단이더라도 가격이 높다고 판단이 된다면 엉뚱한 대안을 찾을 게 아니라 그 자산을 매집하는 기간의 분산을 통해서 가격이 단기적으로 떨어질지도 모른다라는 손실 가능성의 리스크를 줄여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이 발견한 지금 이 시대를 선도하며 인류의 문명을 또 한 단계 진화시킬 위대한 발명과 산업의 큰 물줄기를 알아봤음에도 얄팍하고 잡스러운 돈키호테와 사기꾼 같은 사람들의 사탕발림에 넘어가서 엉뚱한 것들에 소중한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모두 낭비하는 우매한 행동을 하지 마시고요. 꼭 여러분이 발견하신 그 W를 오랫동안 보유하고 늘려가면서 위대한 장기 투자의 자산으로 발전시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W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다만 내 자신을 비롯해서 우리 주변의 많은 것들이 우리가 그것에 다가가는 걸 방해할 뿐입니다. 꼭 W를 발견하고 오랫동안 그 방향성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구독자님들을
리스펙합니다.